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의 심장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바로 메모리 반도체인데요. HBM, DRAM, SRAM 뭐 이런 용어들이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뭐 더 빠른 부품이 나왔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 합니다. AI 기술의 미래 자체를 좌우하는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하던데 오늘 그 핵심을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메모리가 더 이상 단순 부품이 아니라는 거. AI 성능을 정의하는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이 되었다. 이 점인데요. 지금까지는 AI의 두뇌, 그러니까 GPU 같은 프로세서가 주인공이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GPU가 주목받았죠. 근데 이제는 그 두뇌에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정보를 공급하느냐, 즉 기억력과 신경계를 담당하는 메모리 기술이 전체 시스템의 속도를 결정하는 열쇠가 됐습니다. 그 구조적인 변화의 중심에 서서 모든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자료를 보면 메모리가 SRAM, DRAM 이렇게 여러 종류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나뉘어 있는 건가요? 그냥 하나의 완벽한 메모리로 통일하면 간단할 텐데요.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네요. 결론부터 말하면 속도와 용량 그리고 비용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기술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를 다 잡을 순 없다. 네, 비유를 하자면 SRAM은 요리사의 작업대 바로 위에 펼쳐놓은 최고급 칼이나 도구 같은 거예요. 작업대 위에 도구요? 네, 손만 뻗으면 즉시 쓸 수 있을 만큼 빠르지만 작업대가 좁아서 많은 걸 올려둘 수도 없고 또 가격도 비싸죠. 이해가 되네요. 그럼 반면에 DRAM은 그 옆에 있는 거대한 냉장고나 창고 같은 개념이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완벽한 비유입니다. 재료를 꺼내려면 문을 열고 찾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훨씬 많은 양을 저렴하게 보관할 수 있고요. 네, 이 근본적인 특성이 기술 구조에서 비롯되거든요. SRAM은 트랜지스터가 6개나 모여서 하나의 데이터 셀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마치 스위치를 켜놓은 것처럼 전원이 들어오는 내내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딱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반응이 즉각적이군요. 그렇죠. 대신 구조가 복잡하니까 비싸고 침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거고요. 그럼 DRAM은 그 구조가 훨씬 단순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D램은 트랜지스터 1개랑 아주 작은 축전기, 그러니까 커패시터 1개로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축전기에 전기를 채우느냐 비우느냐로 0과 2를 구분하는 거죠. 훨씬 간단하네요, 구조가. 네, 그래서 같은 면적에 훨씬 많은 셀을 만들 수 있고 가격도 저렴합니다. 다만 이 축전기가 시간이 지나면 전기가 조금씩 새어나가요. 데이터가 사라질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사라지기 전에 주기적으로 다시 채워주는 재충전, 리프레쉬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바로 이 과정 때문에 SRAM보다 약간의 지연이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 AI 칩 설계자들은 이 두 메모리의 장단점을 잘 조합해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군요. 가장 빠른 반응이 필요한 GPU 코어 바로 옆에는 비싼 SRAM을 캐시 메모리로 두고 대용량 학습 데이터나 모델 파라미터를 저장해야 하는 곳에는 DRAM을 활용하는 방식으로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D램을 극한으로 활용해서 AI 시대의 요구에 맞춘 것. 그게 바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인 HBM입니다. 그럼 HBM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죠. 자료를 보면 이게 단순히 더 빠른 DRAM이 아니라 아예 메모리라는 부품의 위상 자체를 바꾸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시스템 관점에서 HBM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HBM 즉 고대 역폭 메모리는요.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은 발상에서 시작됐습니다. D램을 평평한 단독주택처럼 옆으로 넓게 까는 대신에 고층 아파트처럼 위로 높이 쌓아 올린 겁니다.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네, 여러 배의 D램 칩을 종이처럼 얇게 갈아낸 뒤 수직으로 쌓고 실리콘 관통 전극 TSB라고 부르는데요. 이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 말하자면 전용 엘리베이터로 칩들을 직접 연결한 거죠. 전용 엘리베이터라니 표현이 재밌네요. 그 엘리베이터가 많다는 건 결국 데이터가 이동하는 통로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건 데이터 전송 속도 자체를 높였다기보다는 2차선 국도를 64차선 고속도로로 확장한 개념으로 봐야 합니다. 차선 자체를 넓힌 거군요. 네, 개별 자동차,
즉 데이터의 속도가 조금 느려져도 전체 교통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효과죠. HBM3의 규격을 보면 입출력 I/O 단자가 무려 1024개입니다. 1024개요? 네, 일반적인 DDR5 D램이 64개인 것과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와, 1024 대 64라니 이걸 비교가 안 되네요. 그 넓은 통로로 초당 1.2TB가 넘는 데이터를 옮길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납니다. 바로 그 대역폭이 핵심입니다. AA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GPU에 한꺼번에 막힘없이 쏟아부어 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데이터 이동 거리가 극단적으로 짧아지니까 전력 소모는 오히려 줄어들고요. 아, 효율까지 잡은 거네요. 네, 이것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HBM3E를 넘어서 HBM4 개발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근데요, 이 HBM이 단순히 메모리 기술이 아니라 첨단 패키징 기술의 집약체라고 하던데요. 여기서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의 역할이 갑자기 중요해지는 거죠.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8단, 12단으로 D램을 쌓아 올릴 때 얇게 갈아낸 칩이 종이처럼 휘어지는 현상, 월피즈라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이나 각 층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하는 것이 수율과 성능을 결정합니다. 그걸 메모리 기업 혼자서는 할 수 없다. 네, 할 수 없습니다. TSMC 같은 파운드리 기업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대표적인 게 코오스라는 기술인데요. GPU와 여러 개의 HBM 칩을 인터포저라는 아주 정밀한 중간 기판 위에 오차 없이 딱 올려놓고 미세 회로로 연결해서요. 마치 처음부터 하나의 칩이었던 것처럼 작동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아, 그러니까 HBM이라는 아파트 단지랑 GPU라는 오피스 빌딩을 그냥 옆에 두는 게 아니고요. 코어스라는 거대한 지하 복합 쇼핑몰로 완벽하게 연결해서 하나의 도시처럼 만드는 거군요. 이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HBM은 메모리 기업과 파운드리의 협업 없이는 만들 수 없는 메모리 패키징 일체형 제품이 된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대단한 기술이 왜 지금 이렇게까지 필요한지 그 수요 측면을 한번 보죠. 거대 언어 모델 LLM이 발전할수록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메모리가 필요한 건가요? 최신 AI 모델들은 수천억 개, 이제는 조 단위를 넘어가는 파라미터를 가집니다. 매개 변수라고 하죠. 이 파라미터는 AI의 지식과 판단 기준이 담긴 두뇌 세포나 마찬가지거든요. 두뇌 세포요? 네, AI가 학습하고 추론하려면 이 방대한 데이터를 GPU 바로 옆에 두고 지연 시간 없이 아주 빠르게 꺼내 써야 합니다. 데이터가 조금이라도 멀리 있으면 비싼 GPU가 데이터를 기다리느라 아무것도 못하고 노는 유효 상태가 발생하거든요. 아, GPU가 일을 안 하고 놀게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이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GPU 바로 옆에 HBM을 붙여서 전용 기억 장치로 쓰는 겁니다. 그 규모를 체감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의 최신 시스템을 예로 들어보죠. 자료에 DGX B400 시스템 하나에 최신 블랙웰 GPU가 8개 들어가는데 여기에 탑재되는 HBM3 메모리 총량이 무려 1440GB에 다다르더군요. 네, 근데 그걸 더 큰 규모로 환산하면 정말 놀랍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1기 수준인 1기가와트의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 센터를 전부 이런 시스템으로 채운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네네. 이 데이터 센터 하나를 운영하는데 약 100페타바이트의 HBM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100페타바이트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렇죠. 요즘 고화질 영화 한 편이 50GB 정도 하니까 영화 200만 편을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이네요. 데이터 센터 하나에 말이죠. 맞습니다. 그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GPU 옆에 바짝 붙여둬야 하는 게 지금 AI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결국 AI 시장의 성장은 HBM 수요의 폭증으로 직결되고 이는 다시 HBM 생산과 코어스 패키징 용량이라는 공급망 전체의 병목 현상을 낳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이제는 AI 칩을 몇 개 만드느냐가 아니라 HBM과 첨단 패키징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AI 인프라 확장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정말 HBM이 모든 걸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네요. 근데 이렇게 HBM에만 집중하다 보면 시스템의 다른 쪽에서 또 다른 병목이 생기지 않을까요? CPU와 직접 연결되는 기존 D램 쪽은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당연히 그쪽에서도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서버의 주력 메모리인 DDR D램 자체의 대역폭을 높이려는 시도입니다.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MRDIMM입니다. MLDIMM이요?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기존 서버용 D램 모듈,
뒷 모듈 형태는 그대로 유지해서 호환성을 지키고요. 모듈 위에 데이터 흐름을 효율적으로 제어하는 버퍼 칩을 하나 추가한 겁니다. 버퍼칩이요? 네, CPU 코어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메모리로 가는 데이터 통로, 즉 채널 수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목에 교통경찰을 하나 세워서 신호를 정리해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아, CPU 코어라는 자동차는 계속 늘어나는데 메모리로 가는 길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 길목에서 교통정리를 해주는 신호등을 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걸 통해서 데이터 전송 효율을 약 33%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33%나요? 네, 인텔 같은 CPU 기업이 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시스템 바깥에서 메모리를 유연하게 빌려 쓰는 개념이 바로 두 번째 흐름, CXL입니다. CXL은 마치 외장하드를 연결하듯 메모리를 확장하는 기술이라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서버의 메인보드에 메모리 슬롯이 꽉 찼을 때 CXL 기술이 적용된 메모리 모듈을 꽂으면 즉시 용량을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여러 서버에 흩어져 있는 메모리를 하나로 묶어서 거대한 공유 메모리 풀을 만들 수도 있고요. 공유 메모리 풀이요? 네, 특정 서버가 고사양의 메모리가 필요할 때 이 풀에서 필요한 만큼 빌려 쓰고 반납하는 아주 유연한 자원 활용이 가능해지는 거죠. 아, 정리가 되네요. AI 가속기 바로 옆에는 초고속 HBM을 전용 메모리로 바짝 붙이고 CPU가 관장하는 서버 시스템 전체의 기본 체력은 MHDMM으로 강화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CXL로 메모리를 자유롭게 빌려 쓰는 일종의 계층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AI의 핵심 연산은 HBM이, 데이터 준비나 후처리 같은 일반 작업은 MHDMM으로 대역폭을 높인 DDR 메모리가, 그리고 특정 작업에 일시적으로 대용량 메모리가 필요할 땐 CXL로 유연하게 확장하는 아주 정교한 메모리 계층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역동적인 시장에서 현재 판세는 어떤가요? 누가 가장 앞서 나가고 있습니까? HBM 시장만 딱 놓고 보면 현재는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아, 역시 SK 하이닉스군요. 네, 차세대 HBM 개발 초기부터 엔비디아와 손잡고 기술 규격을 같이 만들어온 덕분이죠.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으로도 60% 중반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의 추격도 만만치 않을 텐데요. 삼성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나요? 삼성전자는 그 막대한 생산 능력, 그리고 디램, 로직,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모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직 계열화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른바 턴키 전략이죠. HBM부터 패키징까지 한 번에 해결해주는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노리고 있습니다. 마이크론도 빼놓을 수 없죠. 네, 마이크론 역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가면서 확실한 3강 체제를 구축하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경쟁의 판도를 뒤흔들 가장 큰 변수는 뭘까요? 다음 격전지는 어디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단연 HBM4부터 본격화될 베이스 다이 맞춤화입니다. 베이스 다이 맞춤화요? 네, HBM의 맨 아래층에 위치한 베이스 다이라는 게 메모리 전체를 제어하는 로직 칩인데요. 지금까지는 메모리 제조사들이 표준 규격으로 이걸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이 부분을 엔비디아나 구글 같은 AI 칩 설계사의 요구에 맞춰서 완전히 맞춤형으로 설계하게 됩니다. 아, 그럼 HBM이 더 이상 규격에 맞춰 납품하는 부품이 아니라 고객사랑 처음부터 함께 설계하는 솔루션이 되는 거군요. A사 HBM을 쓰다가 B사 HBM으로 쉽게 교체할 수 없게 되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HBM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범용 제품, 커머디티에서 특정 고객에게 최적화된 반맞춤형, 세미 커스텀 제품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아, 성격이 바뀌는군요. 네, 이건 공급사 교체 비용을 급격히 높여서 한 번 선정된 공급업체의 지위를 훨씬 공고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고객사와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의 신뢰와 기술 협력 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거죠. 결국 기술력뿐만 아니라 고객사와의 파트너십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 변수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구현해주는 TSMC의 코어스 같은 첨단 패키징 기술이 여전히 공급량을 결정하는 가장 큰 병목 지정으로 작용할 거고요. 시장 전체적으로는 폭발적인 AI 수요 덕분에 메모리 재고가 2주에서 4주치에 불과할 정도로 극심한 공급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2주에서 4주요? 네, 이 강력한 상승 사이클이 2027년 말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정리하자면 AI 혁명이 메모리 시장의 규칙을 완전히 새로 쓰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핵심은 이제 메모리를 개별 부총이 아니라 하나로 묶인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AI 시스템의 최종 성능은 칩 내부의 초고속 SRAM, 칩에 직접 붙어 있는 HBM, 시스템 전체를 뒷받침하는 DDR-DRAM, 그리고 이 모든 걸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이라는 긴 사슬의 가장 약한 고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어느 하나만 뛰어나다고 해선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결코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없습니다. 결국 미래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프로세서의 연산 능력만큼이나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저장할 수 있는지, 즉 메모리와 그 생태계의 혁신에 달려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점은 방금 이야기한 이 모든 첨단 메모리와 패키징 기술이 극소수의 기업 그리고 특정 지역에 고도로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의 미래가 이토록 좁고 아슬아슬한 공급망 위에 서 있다는 것, 어쩌면 이것이 미래 기술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